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는 3년간의 격동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북쪽에서는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사회주의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김일성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실상의 최고 권력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쪽에서는 미군정 아래 좌우 대립이 격화되었고 1948년 5월 10일 단독 선거를 통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제 북한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1948년 여름과 가을, 북한이 어떻게 공식적인 국가로 탄생했는지 그 역사적 순간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북한 또는 북조선. 이 나라는 어떻게, 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을까요?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이해하려면 먼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간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1945년 8월 해방. 일제의 패망으로 한반도는 해방되었지만 즉시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할 점령되었습니다.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이 진주했죠. 처음에는 이것이 임시조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협의해서 통일된 한국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결정된 것은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안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반도는 격렬한 찬반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우익과 민족주의 세력은 격렬히 반대했고 좌익 세력은 소련의 지시에 따라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1946-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두 차례 공동위원회를 열었지만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는 동서 진영의 최전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47년 11월 유엔 결의.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갔습니다. 유엔은 한반도 전역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소련과 북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38선 이북 진입을 막았죠.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김구, 김규식 등 일부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남북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연석회의가 열렸지만 실질적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선거. 결국 5월 10일 38선 이남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5월 31일 재헌국회가 구성되었고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8월 15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북한의 대응.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련과 김일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은 명분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를 분단시켰고 우리는 조국, 통일을 위해 정당한 정부를 수립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김일성과 소련은 이미 1947년부터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헌법 초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선거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은 북한에게 마지막 명분을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1948년 여름,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법적 기초는 헌법이었습니다. 북한은 어떤 헌법을 만들었을까요? 헌법기초위원회. 1947년 말부터 헌법 초안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초안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작업은 소련 고문들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소련 헌법과 동유럽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을 참고했죠. 헌법의 주요 내용. 헌법 초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국가 성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민민주주의 국가. 이 문구가 중요합니다. 전체 조선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북한은 자신들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규정했습니다. 남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둘째, 경제체제 사회주의적 경제 원칙. 중요 산업의 국유화, 토지의 국가 소유 또는 협동 소유. 셋째, 정치체제 최고인민회의를 최고주권기관으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체제. 형식상으로는 의회제 공화국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넷째, 권리와 의무 인민의 기본권 보장. 하지만 근로 인민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당과 국가의 통제 아래 있다는 의미였죠. 소련 헌법과의 유사성. 북한 헌법은 1936년 스탈린 헌법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구조, 용어, 조항들이 거의 복사본 수준이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은 북한을 자신들의 위성국가로 만들고자 했고 그 첫 단계가 소련식 헌법 이식이었습니다. 헌법의 한계. 하지만 이 헌법은 처음부터 선전용에 가까웠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민주적이고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권력은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최고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당 중앙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이중성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형식상 민주주의, 실질적 일당 독재. 1948년 여름, 이 헌법이 공식 채택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을 채택하고 정부를 구성하려면 먼저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선거가 필요했습니다. 선거 준비. 1948년 7월, 북한 당국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거일은 8월 25일로 정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이것을 전조선적 선거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남북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라는 의미였죠. 물론 남한에서는 공개적인 선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남한 당국이 북한 주도의 선거를 허용할 리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북한이 내세운 방법은 지하 비밀 선거였습니다. 남한 지역의 비밀 선거. 북한은 남한 지역에서도 360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남로당 지하 조직을 통해 대표자들을 선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질적인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남로당 간부들이 임의로 사람들을 지명한 것에 불과했죠. 투표함도 없었고 비밀 투표도 없었습니다. 일부 남한의 좌익 인사들이 월북해서 대의원으로 앉혀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체가 불분명한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자신들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포장하기 위한 정치적 쇼였습니다. 북한 지역의 선거. 북한 지역 선거는 8월 25일 실시되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유권자의 99.97%가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률은 10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선거였습니다. 후보자는 미리 정해져 있었고 유권자들은 단지 승인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투표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찬성하면 그냥 투표함에 넣고 반대하면 별도의 공간에 가서 표시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누가 반대표를 던지는지 다 보였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반대표를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선거 결과. 북한 지역에서 212명, 남한 지역에서 360명, 총 572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남한 지역 대의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남한의 인구가 더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북한이 우리가 전체 한반도를 대표한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의원 명단을 보면 김일성의 측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주파 동료들, 소련파 인사들, 그리고 남로당 계열 일부가 포함되었죠. 조선민주당구 민족주의 계열과 천도교청우당 같은 위성정당 인사들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북한이 민주주의 연합정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소집. 9월 2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572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572명이 참석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남한 지역 대의원 중 상당수는 실제 인물이 아니거나 월북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장은 엄숙했고 의례적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당과 소련 고문들에 의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는 단지 그것을 공식화하는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헌법 채택.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반대표는 단 한 표도 없었습니다. 기권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만장일치. 이것은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고 대의원들은 단지 손을 들어 승인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인민의 대표들이 민주적으로 헌법을 제정했다는 외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 구성만 남았습니다. 헌법이 채택된 다음 날인 9월 9일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1948년 9월 9일. 이날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이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날을 건국절로 정하고 매년 성대하게 기념하게 됩니다. 남한의 8월 15일 광복절에 대응하는 날이죠. 왜 9월 9일이었을까요? 남한 정부가 8월 15일 수립되었으니 그보다 조금 뒤여야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에 대응해서 우리도 정부를 만들었다는 명분이 섰습니다. 또한 9월 9일은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주요 인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두봉. 김두봉은 연안파의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조선의용군을 이끌었던 원로 혁명가였죠. 상임위원장은 형식상 국가원수에 해당했습니다. 외국 사절을 접견하고 조약을 비준하는 등의 의례적 권한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일종의 명예직이었죠. 내각 수상 김일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내각 수상은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행정수반이었습니다. 김일성은 33세부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이제 36세의 나이로 공식적인 국가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부수상 박헌영, 홍명희, 김책. 박헌영은 남로당 출신으로 남한 공산주의 세력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를 부수상에 임명한 것은 우리는 남북을 아우르는 정부라는 선전 효과가 있었습니다. 홍명희는 민족주의 계열 인사로 소설가이자 역사학자였습니다. 그의 임명은 민족연합정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김책은 김일성의 만주파 동료로 군사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만주파는 군대 민족보위성, 치안내무성, 산업 같은 핵심 부처를 장악했습니다. 남로당파와 연안파는 외무, 문화, 교육 같은 비교적 덜 중요한 부처를 맡았습니다. 실질적 권력 구조. 하지만 진짜 권력은 정부가 아니라 당에 있었습니다. 1946년 8월 북조선 노동당이 창당되었고 1949년에는 남로당과 합당해서 조선노동당이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죠. 모든 중요한 결정은 당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단지 그것을 집행하는 기구였습니다. 이것은 소련식 체제의 핵심 원리였습니다. 당이 영도하고 정부가 집행한다. 군대.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이 공식 창설되었습니다. 소련군 장교 출신들과 만주 빨치산 출신들이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김일성의 동료인 최용건이 총사령관이었고 김책이 부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인민군은 처음부터 강력한 조직이었습니다. 소련의 무기와 훈련을 받았고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군대 장악은 김일성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총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말처럼 군대를 장악한 자가 진정한 권력자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소련의 즉각 승인. 1948년 10월 12일 소련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소련 외무상 몰로토프는 성명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소련은 왜 이렇게 빨리 승인했을까요? 첫째, 북한은 소련이 만든 국가였습니다. 소련의 지원으로 김일성이 권력을 잡았고 소련식 체제를 이식했습니다. 당연히 승인할 수밖에 없었죠. 둘째, 냉전의 논리였습니다. 미국이 남한 정부를 지원했으니 소련은 북한 정부를 지원해야 했습니다. 셋째,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였습니다. 소련은 북한을 발판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세력권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동구권 국가들의 승인. 소련의 승인에 이어 동유럽 공산 국가들이 차례로 북한을 승인했습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모두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련의 지시에 따라 북한을 승인했죠. 중국의 특수한 상황. 1948년 당시 중국은 국공내전 중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군은 국민당군을 압도하고 있었지만 아직 전국을 장악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공식 승인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10월 6일 북한과 중국은 상호 승인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제 소련과 중국이라는 두 공산대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의 불승인. 반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북한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만을 한반도의 합법 정부로 인정했습니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그러한 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던 지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교묘한 표현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라 그러한 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던 지역의 유일한 합법 정부였습니다. 즉, 남한만의 합법 정부라는 의미였죠. 북한 지역은 유엔 선거가 불가능했으니 그 지역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다.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국가. 1948년 말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남쪽 대한민국 마이너스 미국과 서방의 승인, 북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이너스 소련과 동구권의 승인. 각각 자신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한은 북한 괴뢰 정권이라 불렀고 북한은 남조선 괴뢰 정부라 불렀습니다. 분단은 이제 단순한 점령 분할을 넘어 두 개의 적대적 국가 체제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소련군 철수. 1948년 12월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으니 더 이상 점령군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선전전이었습니다. 소련이 먼저 철수함으로써 미국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였죠. 실제로 1949년 6월 미군도 남한에서 철수했습니다. 단 군사고문단은 남겼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는 철수했지만 수백 명의 군사고문단을 북한에 남겼습니다. 그들은 인민군을 훈련시키고 지휘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것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인구와 영토. 북한의 인구는 약 900만 명 정도였습니다. 남한은 약 2천만 명이었으니 인구에서 열세였습니다. 영토는 한반도의 약 55%를 차지했습니다. 넓이는 더 넓지만 인구는 더 적었던 것이죠. 경제. 북한은 산업시설에서는 유리했습니다. 일제시대 중화학공업시설의 대부분이 북한에 있었으니까요. 수풍댐을 비롯한 발전시설, 흥남의 비료공장, 함흥의 화학공장, 청진과 김책의 제철소 등 주요 산업시설들이 북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남한은 경공업과 농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기반이 더 좋았기 때문이죠. 북한은 소련과 동구권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았습니다. 기술, 설비, 차관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정치체제.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였지만 실제로는 일당 독재 체제였습니다. 선거는 있었지만 후보는 당이 정했고 결과는 항상 99% 이상 찬성이었습니다. 언론은 당과 국가가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신문, 라디오 모두 선전 도구였습니다. 비밀 경찰 조직이 작동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개인 숭배의 시작. 이미 1948년부터 김일성에 대한 개인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문과 라디오는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민족의 태양, 탁월한 영도자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항일투쟁 경력은 과장되고 신화화되었습니다. 실제 역사는 점차 선전으로 대체되어 갔습니다. 학교에서는 김일성의 혁명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어린이들은 김일성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거리마다 김일성의 초상화가 걸렸고 동상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스탈린식 개인 숭배를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소련에서 스탈린이 그러했듯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절대적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억압과 통제. 새로운 체제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억압받았습니다. 지주, 자본가, 친일파로 분류된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탄압받았습니다. 평양은 원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기독교가 강했던 도시였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성분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신 성분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하고 차별하는 제도였습니다. 노동자 농민 출신은 우대받고 지주자본가 출신은 차별받았습니다. 남침 준비. 겉으로는 조국 통일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무력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9년부터 인민군은 급속히 증강되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에서 무기가 들어왔고 중국 내전에 참여했던 조선인 병사들이 북한으로 돌아와 인민군에 편입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여러 차례 스탈린을 찾아가 남침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1950년 초 마침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1948년 여름과 가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북한 212명, 남한 360명으로 주장. 9월 2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소집. 9월 8일 헌법 채택.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선포.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명목상 국가원수. 김일성 내각 수상 실질적 권력자. 10월 12일 소련의 승인, 이어서 동구권 국가들의 승인. 1948년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북쪽에는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표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국가는 각각 자신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를 이식했고 김일성은 절대 권력자로 부상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당 독재, 개인 숭배, 억압과 통제의 체제였습니다. 1948년 9월 9일. 이날은 한반도 분단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단 체제는 2024년 현재까지 76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전쟁 이후 김일성이 어떻게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